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경제 한마당 기출문제를 통해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김상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마지막 단원으로 우선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내용 정리한 후에 기출문제를 통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업까지 같이 볼 겁니다. 실업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한 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가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볼 내용이 물가 개념입니다. 자, 물가 개념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었겠지만 일단은 물가를 먼저 알아보고 가면 물가는 뭐의 개념이죠? 이거는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가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의 가격을 총합해서 나타난 수준, 그래서 물건의 가격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런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의 가격 수준이고요. 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전 시간인 총수요와 총공급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할 부분은 뭐냐 하면 물가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뭐냐 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자,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는 어떻게 됐죠? 상승됐습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승은 돼요. 물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조금씩 상승은 됩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자연적인 상승을 벗어나는 현상, 지속적이고 아주 급등하는 현상을 통상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라는 걸 머리에 꼭 넣어두시고요. 반대되는 개념인 디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이건 따로 쓰진 않겠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반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물론 잘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느냐는 거죠. 통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개념,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물가가 왜 올라갈까요? 그렇죠. 물건을 많이 삽니다. 물건을 많이 사. 즉, 수요자가 증가를 하면 물가는 올라가죠. 반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물건의 공급량이 줄어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발생 원인이 곧 인플레이션의 종류로 이어지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물가가 왜 올라가느냐? 이유가 수요 견인, 즉 총수요의 증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가죠. 두 번째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비용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죠? 생산비가 올라가면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총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 공급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도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겠지만 총 공급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합니다. 비용 인상이. 따라서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인이 생산비의 인상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더 단계를 거치는 게 되죠. 그래서 아주 단일 원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총 수요가 문제냐, 총 공급이 문제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돼요. 자, 요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일반적으로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나쁘냐? 자,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좀 같이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안 좋으냐? 첫 번째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좀 어려운데 화폐를 동일한 화폐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떡볶이가 맛있어 보여. 근데 떡볶이가 5,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먹을 수 있죠? 그렇죠. 2인분을 먹죠. 2인분을 먹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똑같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퇴근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른 거야. 떡볶이가 1인분에 1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몇 개를 먹죠? 그렇죠. 1인분밖에 못 먹죠. 따라서 동일한 화폐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수량이 줄어든다는 개념. 당연히 안 좋죠.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줄어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걸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불리한 계층이 존재한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있대. 자, 그럼 반대로 유리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유리한 계층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자, 내가 재산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 화폐 자산가 또는 실물 자산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가지고 있고 예금을 그대로 했다고 칩시다. 은행에 맡겼어요. 물론 이자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물가가 2배로 뛰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땅을 1억짜리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땅값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나는 불리하다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불리한 계층은 화폐 자산가는 불리해져요. 같은 개념으로 월급 생활자라고 하죠. 봉급 생활자. 돈으로 받는 사람들은 똑같이 불리합니다. 얘는 봉급 생활자도 들어가요. 유리한 계층은 누구냐? 실물 자산가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두 번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죠. 빌린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그럼 누가 유리하냐는 거죠. 자, 예를 들게요. 선생님이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서 이걸 어디다 썼느냐? 1,000원짜리 과자를 좀 과한 비유지만 1,000개를 사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걸 1년 후에 갚을게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1년 후가 됐는데 과자가 얼마가 되느냐? 갑자기 10,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갚을 때 과자 1,000개를 먹고 몇 개만 갚으면 돼요? 100개만 갚으면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럼 빌린 사람이 유리해요? 빌려준 사람이 유리해요? 당연히 1,000개를 먹고 100개만큼만 갚으면 되는 채무자가 유리해지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가 빌려주지 않고 그해 과자를 사 먹었으면 1,000개를 먹을 수 있었어. 근데 빌려줬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100개밖에 못 먹어요. 똑같은 개념인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유리한 사람은 채무자가 되죠. 빌린 사람이 유리해.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불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불리한 계층이 더 늘어난다고 보죠. 이게 빈부격차가 증가한다고 개념을 보셔도 되고요.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거죠. 유리한 계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는 땅 투기 열풍이 불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게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단점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요. 이건 국내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국가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자,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무역 상황에서는 봅시다. 내가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요. 근데 외국의 물건을 팔 때 우리나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은 감소하죠. 반대로 외국 물건은 동일한 가격에 우리나라 물건과 외국 물건이 팔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서로 품질 경쟁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지죠. 따라서 수입은 증가합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니까 무역 적자가 증가하겠죠. 자,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총 나쁜 의미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과 물가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8회 30번을 우선 볼게요. 8회 30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8회 3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리가 2%의 수준이던 국가는 미국과 스위스뿐이었다. 그 이후에는 신흥국들은 금리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흥국들은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일각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리 하락의 원인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서는 최근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자, 물가 하락,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환율 변화에 따른 수익을 노려서 돈이 몰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 봅시다. 선진국은 어떻게 된다? 선진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얘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요것 때문에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개발도상국,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반대죠.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가 존재한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율 저금리 유지를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죠. 저금리란 얘기는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배웠습니다. 총수요가 증가해서 물가는 더 올라가요. 근데 왜 개도국에서 물가가 추가로 더 오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유지를 하느냐? 자, 요거를 어떻게 보고 있죠? 이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변화에 따른 수익을 노려서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고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일단 우선 환율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우선 자,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환율을 가정을 합시다. 이때 외국 사람이 1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해요. 1,000원으로 바꿔서 투자를 하죠. 그런 이후에 1년 후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 후에 1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을 달러로 다시 바꿔서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내가 투자를 했다는 개념은 내가 1,000원을 투자를 하고 1달러를 받아가면 이익이 없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000원을 주면 1달러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까요? 2달러라고 가정을 합시다. 1달러로 가정을 하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환율은 1달러에 500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환율은 하락하더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율은 하락하더라. 같은 의미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일단 보기 1번. 선진국에서는 물가 변화는 채무자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건 뭐? 그렇죠.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근데 선진국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1번은 맞죠. 자, 2번. 선진국에서의 물가 변화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건 왜? 왜 그럴까요? 물가가 어떻게 돼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국채는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개념이죠. 왜? 내가 물건이나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물가 하락이 됩니다. 그럼 맞죠, 이게? 자, 선진국가 맞고 2번도 맞습니다. 3번. 신흥국에서의 물가 변화는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보다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 개도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엔 누가 유리하다고요? 그렇죠. 실물 자산가나 봉급 생활자가 유리하더라.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실물 자산가, 죄송합니다. 봉급 생활자가 아니라 실물 자산가가 유리하죠. 화폐 자산가는 틀리고요. 4번 다시 갈게요. 신흥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흥국의 통화가 절하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외국 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1대 500으로 떨어지면 1,000원을 가지고 2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상승하죠. 이게 4번이 틀린 게 정답이 되겠네요. 5번 환율 변화에 대한 예상은 신흥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자, 채권 얘기는 이번에 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9회 38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9회 38번 문제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수식이 조금 등장을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자, 아래 그림은 1990년에서 20년 동안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명목 소비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실질 GDP 대비 실질 소비의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 참고가 되는 수식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느냐. 수식을 준다는 개념은 일단 싫으시겠지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숫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계산은 아니지만 수식의 변형이 필요한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상승하는 개념. 자, 이게 핵심이죠. 명목 GDP 대비 명목 소비 비율. 즉 요거죠. 동그라미,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상승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명목 GDP 분의 명목 소비가 상승한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거죠. 자, 보시면 명목 일단 GDP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첫 번째 식입니다. 자,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터 분의 명목 GDP라고 했기 때문에 명목 GDP로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목 GDP는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실질 GDP에다가 GDP 디플레이터를 곱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명목 GD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목 소비는 어디서 구하죠? 자, 두 번째 식에 보시면 돼요. 자, 실질 소비는 소비 디플레이터 분의 명목 소비라고 돼 있는데 그럼 명목 소비 기준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느냐? 실질 소비 곱하기 소비 디플레이터로 바뀌어요. 자, 요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더 간단하게 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실질 GDP 분의 명목 소비로 끊고요. GDP 디플레이터 분의 소비 디플레이터로 끊어서 곱해주면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게 의미하는 건 뭐죠? 자, 여기 있죠. 자, 색칠된 동그라미의 식이 됩니다. 그럼 요걸 정리하면 실질 GDP 분의 실질 소비 곱하기 GDP 디플레이터 분의 소비 디플레이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문제에서 줍니다. 자, 명목 GDP 분의 명목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실질 GDP 분의 실질 소비의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GDP 디플레이터 분의 소비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감소하는데 실질적으로 특정한 수를 곱해서 증가하게 되려면 얘도 더 많이 증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증가하려면 분모가 커져야 돼요? 분자가 커져야 돼요? 그렇죠. 분자가 커져야 되죠. 자, 정리하면 소비 디플레이터는 소비 디플레이터가 GDP 디플레이터로 비교를 하면 증가가 이게 훨씬 더 많이 증가해 줘야 되죠. 자, 증가율이 얘가 이만큼 증가했다면 얘는 조금만 증가해 줘야 이 값이 커져서 전체적인 값이 증가하는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 자,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소비 관련된 물가 상승률이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소비 관련 물가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 자, 이게 핵심이 됩니다. 전체 중에 소비재 관련된 물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자, 보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여타 산업에 비해 소비재 산업의 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 그러면 기술 발전이 지체되면 총 공급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물가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 상황.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가 파트고요. 자, 이어서 실업 파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실업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 남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업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겠죠. 자, 실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업이 뭐죠? 그렇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직업이 없다는 게 실업인 거죠. 근데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실업이라고 보는 데는 좀 개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할게요. 1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1살짜리 아기가 기저귀를 차고 응애응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직업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1살짜리 아기한테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개념이죠. 할까요? 그렇죠, 안 하죠. 마찬가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직업이 있나요? 학생이 직업이죠. 실제로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업자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통상 실업자라고 불리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 조건, 1살짜리는 안 돼요. 왜 안 돼?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실업자가 되려면 일단 일할 능력을 보유해야 돼요. 일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일할 능력이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나이대에 다른 나라에 가시면 일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 친구들 보면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어. 근데 왜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될 의무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되려면 둘 다 있어야 돼요. 일할 능력과 의사를 보유한 상태에서 직업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실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들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우리나라는 통상 15세 이상 인구로 봐요. 15세 이상 인구는 모두 다 생산 가능 인구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나 돈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경제활동 인구라 그래요. 경제활동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직업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실업자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0세부터 100세까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뭘 봐야 되죠?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를 봐야 됩니다. 자, 요만큼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예를 듭시다. 그럼 얘들은 생산할 수 없는 인구죠. 14세 미만 인구. 이 사람들 중에 이제 뭘 물어봐요? 의사를 물어봅니다. 너 일할 생각 있니?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자, 반대로 나 일할 의사가 없어요. 여러분과 같은 학생 또는 군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인구인데 일을 하고 있나요? 직업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직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취업자입니다. 아니요, 나 직업이 없어요. 나 요즘에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업자가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죠. 자, 이렇게 보시면 실업자의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문제를 빨리 풀어볼게요. 자, 실업 관련된 문제 첫 번째는 자, 8회 35번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문제를 같이 읽을게요. A대학 경제학과는 2010년도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취업 현황을 조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중에 공무원에 합격한 후에 대기 발령인 사람이 10명, 대학원 진학은 20명, 취업 40명,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30명.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통계청은 실업률 통계를 작성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한 사람을 취업자로, 일시적으로 해고되었거나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린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보자. 자, 총 100명 중에 첫 번째 10명. 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 발령 대기 중인 사람. 이 사람 뭐? 그렇죠. 나에 나오죠. 이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요.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은 뭐가 되죠? 진학한 사람은 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얘는 일할 의사가 없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취업한 사람은 이건 당연히 취업자죠.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사람,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 있죠. 일시적 해고, 새로운 직장 취업 후 대기 중 이거 말고 이 사람들은 지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갈게요. 자, 실업률은 0%이다.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면 안 돼요. 일단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 몇 명이죠?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는 총 50명입니다. 이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50분의 실업자는 몇 명? 10명이죠. 그러면 20%가 실업률이 되겠네요. 자, 틀렸고요. 니은 고용률은 50%이다.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생산 가능 인구. 자,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예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이면 다 돼요. 대학 졸업생이잖아. 그러면 100명 중에 취업자가 40명이기 때문에 고용률은 40%가 됩니다. 니은도 틀렸네요. 디귿 취업률이 고용률보다 높다. 자, 보세요. 취업률과 고용률의 개념 차이는 뭐냐? 쭉 보시면 됩니다. 고용률은 지금 40%였고요. 취업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취업률은 여기에서 보시면 취업률에서 여기 있죠. 졸업생에서 군입대자 수, 진학자 수를 빼면 된대. 그럼 졸업생 중에 군입대자 수는 없어요. 없고요. 진학자 수가 20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는 80분의 이렇게 가야 되죠. 취업자 수는 40명. 그래서 취업률은 50%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취업률이 더 높죠. 디귿은 맞고요. 리을 경제활동 참가율은 50%이다. 요거는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뭐예요? 그렇죠. 전체 인구 중에 경제활동을 누가 몇 명이나 참가하느냐.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 중에 경제활동 인구는 50명이었죠. 그러면 정확히 50%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9회 15번 같이 볼게요. 9회 15번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9회 15번은 영희와 철수가 나와요. 영희, 철수가 어떤 상황적 변화를 겪느냐. 일단 가부터 봅시다. 대학을 졸업한 영희와 철수는 졸업 후 2개월간 함께 직장을 구해왔다. 자, 그러면 일단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자, 가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직장을 구해왔는데 직장이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자, 실업자가 돼요. 영희도 실업자가 되죠. 자, 이제 나로 갈게요. 철수와 영희는 A기업 채용 면접을 함께 보았는데 영희만 취업에 성공했다. 실망한 철수는 6개월간 쉬며 진로를 다시 생각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럼 철수는 뭐가 되죠? 실망했단 말이죠. 그럼 일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철수는 뭐가 되느냐? 나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영희는 성공했죠. 이 사람은 당연히 취업자입니다. 자, 이 상황이고요. 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영희는 A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취업 2개월 뒤 사직을 하고 B기업 면접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대. 자, 그럼 영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기업에 실망을 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B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건가? 그게 아니죠. 조금 기다렸다가 준비를 하고 차후에 B기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영희는 일할 의사가 없죠. 자, 영희는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철수는 그대로라 그러죠. 철수는 똑같이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푹 쉬나 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는 가에서 나로 또는 가에서 다로 이동을 할 때 실업률의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실업률의 개념을 좀 같이 보면 실업률은 누구까지 포함을 하나요? 그렇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난 일할 의사가 없는데 국가에서 실업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실업률은 자,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 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100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가에서 나로 갑니다. 자, 가일 때는 실업자가 몇 명이냐? 자, 밑에 단서조항에 보시면 실업자가 취업자는 각각 100명, 3명과 100명이라 그러죠. 그럼 철수와 영희를 제외하고는 총 경제활동 인구는 103명입니다. 가에서 실업률을 봅시다. 자, 좀 통과를 해서 가에서는 철수와 영희도 경제활동 인구가 되죠. 따라서 총 105명입니다. 자, 105명분의 실업자는 몇 명? 기존의 3명과 철수와 영희가 들어가죠. 그러면 총 실업자 수는 105분의 5가 되죠. 자, 두 번째 나로 갑니다. 나의 경우에는 자, 철수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104명이에요. 이 중에 실업자가 몇 명이냐?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죠. 그럼 실업자는 104분의 3이 됩니다. 자, 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는 전체 둘 다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103명이 되죠. 이 중에 실업자는 몇 명? 그렇죠. 3명입니다. 자,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하락하죠. 가에서 다로 갈 때는 어떻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가에서 나, 가에서 다로 갈 때 둘 다 하락한다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물가와 실업에 대한 내용 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가 다 끝났고요. 자, 오늘은 실업률 계산 시에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실제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로 꼭 실업률을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거시경제학에 이어서 국제경제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